자, 역사 속 인물을 내내 마음대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역사 내피셜 그놈 34화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역사 스토리텔러 김재원 선생님, 그리고 역사 속 그놈의 심리 분석가 배상훈 교수님, 오창석 평론가, 송서미 아나운서 함께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인 것 같아요. 이게 드라마도 워낙 핫했고, 저희가 오늘 다룰 인물의 역할을 맡았던 배우분들도 아직까지도 그럼요. 그 밈이 돌아다닐 정도로 그럼요. 그 캐릭터로 아직까지도 CF도 찍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실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인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드라마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오늘의 주제 우리 김재원 쌤 공개해 주시죠. 오늘은 궁예와 견훤입니다. 이거 원래 이거 필살기라서 요거는 뒤로 이렇게 쟁여놨다가 그냥 한번 초기에 한번 털어내는 게 털어내고 가자라고 해가지고 일단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리 관심법. 누가 소리를 내었는가? 누구인가?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김영철이 그거. 태조한 거는 보셨나요? 전 짤 봤어요. 직접 보지는 못하셨구나. 굉장히 잘 만든 사극입니다. 그럼요. 뭐 정도전이나 육룡이 나르샤처럼 여말선초를 다룬 사극은 참 많았어요. 여말선초를 다룬 사극 많았는데 오히려 태조왕건을 정면으로 다루는 사극이 생각보다 많진 않았어요. 거의 없죠. 그리고 이제 진짜 태조왕건 이외에는 제대로 다뤄진 적이 있었나, 이 정도 인기를 끈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태조왕건이 정말 유일무이하게 자리를 잡았고, 그 당시 배우들이 너무 잘했죠. 너무 연기를 다 잘했고, 여기서 이제 성장해서 다른 곳을 확장한 배우들이 정말 많고, 저는 김영철 배우는 본인이 등장한 드라마에 10년 후에 재평가 받는 전문인 것 같아. 야인시대, 태조왕건, 이게 인터넷 밈으로 이렇게 다시 재생산될 줄을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궁의 카리스마를 김영철만큼 대변할 수 있을까? 그럼요. 그리고 이제 그 서인석 씨죠. 너무 잘하셨어요 정말. 야, 이건 진짜 견훤인데. 그리고 그 아들 신검, 이광기. 야, 이거 신검 양아치 잘하네 이런. 그리고 제일 잘한 거는 이제 태조왕건의 그 최수정이 약간 유약한 듯하지만 사실은 국가를 통합하는 어떤 외교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동의하지 않습니다. 야, 저는 동의하지 않나요? 왜냐 이 드라마가 사실 제목부터가 잘못됐어요. 태조왕건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이 드라마는 궁예와 견훤이 그렇죠, 주인공입니다. 이거는 만약에 제목을 다시 붙인다면 이거 사실 이게 왕자의 게임이죠. 그렇죠. 이게 정말 왕자의 게임이라는 그 제목이 딱 들어맞는 거고, 사실상 최수종 씨는 안에서는 겉절이었어요. 거의 뒷부분에 가야 약간 주인공으로 나오는 거지. 그건 저도 궁예 밑에 있었고. 동감입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사실은 궁예나 견훤이 가야 되는 건데 역사는 패자. 그럼요. 왕건이 패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배복신. 배복신 뭔지 모르시죠? 뭐요? 배씨, 복씨, 신씨.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신순겸, 복지겸. 우리 조상 이름 모르겠는데 이 세 명이 왕건의 세 명의 신하입니다. 형제의 의를 맺어갖고 뒤에 역사 이후는 배복씨는 결혼 안 합니다. 진짜요? 네, 진짜. 근친이라고 생각하는 거구나. 형제라고 생각합니다. 복씨. 진짜? 복씨, 신씨. 처음 듣는데 이 얘기는. 이건 모르시죠. 그러니까 배복신을 가지고 있는 성을 가진 사람들만 압니다. 아직까지 그런 건 아니고 예전엔 그랬다 이거죠? 근데 저희 아버지 때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저희 때 얘기했더니 이게 저희 아버지 때는 안 했어요. 그냥 이 형제의 그 뜻을 함께해서 그 삼국지에서 도원결의 하듯이 이제 둘이 형제다 말로 이렇게 선언했을 뿐인데 그걸 아직까지도 후대가 그 형제로 생각하고 같은 핏줄로 생각을 한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죠. 실제 피가 섞인 건 아니죠? 섞인 건 아니죠. 그러면 유관장 결혼 안 한다 이런 거네. 유비 관우 장비. 똑같습니다. 유관장 결혼 안 하듯이 배복신 안 하는 거죠. 배현경. 산 거예요. 태조왕건의 개국 1등 공신이 배현경, 신순겸, 복지겸. 이 배복신이겠죠? 맞습니다. 우리 쌤이 지금 다 산 거니까 결혼해도 된다고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교수님 아마 성 없었을 거예요. 노비 출신이다.
저도 없었을 거예요. 원래 알고 보면 돌씨 막 이래서 자, 우리 아버지 얘기를 보니까 우리 집은 100%산 겁니다. 전 국민의 40%가 노비 출신입니다. 무슨 배복신 같은. 그러니까 돈 좀 있던 사람들은 기미박 사고 그렇죠. 그거보다 돈 좀 모자랐던 사람들은 배복신 산 거예요. 그래서 그 성씨 해당하시는 분 또 오해하지 말고 네. 뭐 그런 설 네. 지금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네. 상관없습니다. 네. 다만 우리는 다 샀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야. 아무 의미 똑같아요. 없어. 네. 흡입력의 최강자 블랙앤데커 코끼리코 청소기 광고입니다. 우선 핸디 청소기 110년 전통의 브랜드 블랙앤데커, 그중에서도 코끼리코 청소기가 가장 유명한데요. 잘 휘어지는 자바라 호스가 있어서 쉽게 청소가 가능합니다. 이 자바라 형식이 커피 그라인더 청소 시 편리해서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 청소기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업소용이나 가정용 그라인더 청소용으로도 훨씬 더 좋습니다. 초경량 청소기로 작고 가볍기 때문에 이동이 편리해서 차량이나 집안에서 언제든 사용하기 편하고요. 서서도 사용 가능한 스틱형 2가지 기능의 제품입니다. AS도 정말 편리하게 잘 되어 있고요. 홈픽 서비스를 통해서 전화로 접수하면 집으로 방문해서 회수해서 수리 완료 시 택배로 발송이 됩니다. 초기 불량 제품도 홈픽으로 접수해서 새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가 있고요. 흡입력이 아주 강한 블랙앤데커 청소기를 M장기의 고객님들께만 특별가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특가라 한 아이디당 2개까지만 구매가 가능하고요. 무선 청소기 필요하셨던 분들은 포털 사이트에서 M장기획 청소기 검색 부탁드립니다. 전 이거 주문해가지고 왔거든요. 와서 충전해가지고 차에다 갖다 놓고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캠핑 갈 때 좋더라고. 캠핑 갈 때 이제 계속 바깥에 있는 흙이나 이런 게 들어오니까 네. 그걸 이제 불어내는 블러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빨아들이는 걸로도 청소를 하는데 안쪽은 근데 너무 좋더라고. 가벼우니까 일단 쓰기가 너무 편해요. 그리고 충전 딱 해놓으면은 초반에 계속 그 빨아들이는 힘도 상당해요. 무선인데도. 원래 무선이 그게 좀 딸리는 거예요. 네, 힘이 좀 딸려서 저도 몇 개 써봤거든요. 무선 청소기를 쓰다 버리고 했는데 이 블랙앤데커는 원래 공구 만드는 회사라 모터를 잘 만들어요. 모터 너무 옛날 사람 같다. 모터를 잘 만듭니다. 먼지 양도 많이 이렇게 돼요 보관이. 네네네. 그래서 저희 집은 또 고양이 키우니까 털 기분으로 난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좀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괜찮습니다. 네. 전 이거 가격도 너무 싸고. 여성분들도 엄청 추천하는 게 여성분들 차에 뭐가 제일 많은지 아세요? 모르죠. 머리카락? 맞아요. 빠지니까. 바닥 엄청 지저분하고 약간 가끔 징그럽다고 느낄 때도 있을 정도로 많거든요. 그거 이런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일단 초경량이어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집에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사무실에서 쓰시는 것도 좋고 우리 사무실에도 한 대 있거든. 사무실에도 잘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블랙앤데커 코끼리코 청소기였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인스턴트 음식과 과식을 피할 수 없는 바쁜 현대인을 위한 필수 효소템 100% 국내산 곡물로만 맞춤 설계한 마이베리 효소 광고입니다. 효소 특유의 청국장 맛이나 미숫가루 맛이 없고요. 맛있는 블루베리 맛 효소 제품입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 분해를 도와주는 효소에 유산균을 더했고요. 유산균 혼합분말 9종 프락토 올리고당도 들어있고요. 역가 수치를 올리기 위해서 화학식품은 안 넣고 100% 원물 자체에 자연 발효된 원료로 역가 수치를 만들어냈습니다. 정제 효소가 아니라 100% 국내산 곡물 발효 효소, 프리미엄 마이베리 효소 모두 적합한 것으로 검증이 된 제품이고요. 지금 특별한 혜택도 있습니다. 한 박스 기준으로 30호 포장 제품 원래 5+1 행사인데 180호를 더 드리고 있었는데 만약 구매 시 메모란에 M장기획이라고 남겨주시면 30호를 더 드려요. 5+2 총 210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 요거 이제 잘 먹고 있는데 제가 또 따로 집에 주문해가지고 먹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효소는 다 그런 맛인 줄 알았어. 아니에요. 근데 다른 제품을 내가 우연치 않게 한번 먹어봤는데 되게 좀 과해. 약간 좀 그렇죠. 맛이. 식감이나 맛이 그 발효 맛이 있어. 근데 그게 되게 역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달달한 느낌? 그래서 나는 다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만요. 그래서 그게 싫어하는 분들은 그 맛을 좀 싫어하죠. 네. 근데 이건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요. 이 마이베리 효소 맛도 좋고 효능도 상당합니다. 맞아요. 효소를 안 먹다가 먹어보니까 이게 확실히 도움이 된다. 전 특히 화장실 갈 때 뭔가 도움이 많이 되고 부드러워져요. 있어요. 이게 확실히 도움돼요. 지름이 늘었어요, 확실히. 너무 지름이 늘었어요. 부드러워진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이게 효소의 역할이에요. 효소의 역할. 언제 앉았나 싶을 정도로 수? 원래 그렇게 싸면은 똥 안 닦아도 되거든요. 맞습니다. 예? 진짜 쾌변은 이 안 묻어 나와요. 네. 진짜 쾌변을 맞아, 하면은 맞아. 휴지로 딱 닦으면 안 묻어 나와요. 그게 너무 깔끔해서. 너무 디테일하다. 그 정도로 깔끔하다.
깔끔한 맛과 저는 마이베리 효소입니다. 지금 다 막 부드러워져요. 뭐예요 하니까 하나 얹으려다가 안 닦아도 돼요. 아니 왜 김재현 선생을 비난을? 서미야 너 이 경험 안 해봤니? 근데 진짜 쾌변으로 때리면 맞아요. 네, 맞아요. 닦아도 뭐지? 객깔끔이 있어. 아. 그게 있어요. 저는 네. 강아지 닦아줄 때 느끼죠. 닦이고. 강아지들 강아지 닦아줄 쾌변하면. 때 쥐 쾌변한 경우에는 안 묻어요. 그런 거겠지. 사람도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쾌변하시고 이게 물론 쾌변도 쾌변이지만 장이 건강해져야 피부도 좋아지거든요. 이게 장 안 좋으면 피부 색깔로 드러나잖아요. 자 여러분들 마이베리 효소로 장 건강 관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이베리 효소였습니다. 마치 구름 같은 크림 광고입니다. 마치 구름 같은 크림은 청정제유주에 마유가 함유되어 있어서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주고 피부 장벽 기능에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향료 무첨가로 피부 자극을 더 줄여서 향료에 의한 알러지 유발 차단했습니다. 마치 구름 같은 크림은 오일 대신 비즈왁스를 사용해서 피부에 가볍게 발리지만 흡수력은 더 높였습니다. 아기를 위해 깔끔하고 순하게 보습하세요. 아기 그리고 엄마 아빠를 위한 온 가족용 보습크림 네이버에 마치구름 검색해 주세요. 네. 제가 이 마유 크림, 마치구름 같은 크림 마유 설명하려다가 가고섬이란 별명을 얻게 된 거잖아요. 네. 알고 계세요? 그죠. 마유가 일본에서 진짜 귀하고 되게 좋은 크림이에요. 음. 근데 이거 제가 지금 일본에서도 써봤지만 한국에 와서도 계속 이걸 쓰고 있는데 가고시마에서 이제 마요를 처음 써봤대요. 그래서 가고시마를 왜 갔느냐 했더니 이제 그렇죠. 그러다 제 과거가 털렸어요. 연애사가 텔 털렸죠. 털렸어요. 오창석이 털었죠. 가고시마로. 아. 네. 그냥 가. 전지훈련을 아. 네. 그 지역으로 가는 야구단이 야구단이 네. 있구나. 네. 그래서 저를 희생해서 얻은 마치구름 같은 크림 네. 지금도 쓰고 있어요. 쓸 때마다 네.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네. 루머예요? 아니면 그게 피부가 부들부들해지는 건 아주 정말 루머가 아니라 팩트라서 가는 겁니다. 정말 좋은 크림이에요. 아하. 지금 떨어졌죠 그 구단은. 네. 가을 야구를 못 하는. 네. 나약을 못했어요. 못했죠. 네, 네. 거의 늘 못했어요. 그 가고시마에서 서미의 그 시간은 마치 구름 같은 시간이죠. 맞아. 뜬구름. 물 속에 들어있지만 마치 구름에 들어있는 것처럼. 네. 물속에 자 여러분들 들어있다. 겨울철 피부 보습은 아. 마치구름 크림 말고는 뭐 답이 없습니다. 저도 여러 군데 추천해봤지만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고요. 안 좋은 소리 들은 적 없고요. 극찬을 받았던 제품이니까요. 믿고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구름이었습니다. 저는 그 태조 왕건이라는 드라마를 거의 다 처음부터 끝까지 본방사수에서 봤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럼요, 저도요. 아, 그렇죠. 저희 뭔가 딱 때가 그- 딱 그 네. 나이 때라서 엄청 진짜 좋아했죠. 좋아했고 저는 네. 개인적으로 견훤의 팬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견훤 팬들이 좀 견훤파들이 있어요. 있었죠. 견훤 제가 팬들이 이제 좀 소수 있습니다. 견훤파였습니다. 그렇죠.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네. 복식이나 무기 같은 것들이 일정 정도 네. 보증이 잘 된 겁니다. 그리고 제 색드립에 눈을 뜨게 해준 또 드라마기도 합니다. 되게 짧은 건데 뭐 나와요? 왕건이 지역 돌아다니면서 다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목욕탕 목소리 원조인 김형일 씨가 신순겸을 연기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김형일 관우, 씨가 관우, 네. 김형일 씨인가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쓱 최종 왕건한테 이 정도로 결혼 말이하니까 이건 여복이 아니라 연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최수성이 어허 참그 이렇게 하는 걸 봤어. 아 요게 이런 재미가 있는 농담이구나. 나 거기서 이 농담은 재밌는 거구나 라는 걸 처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연아. 그거 비슷한 장면이 있어요. 여기 개그 캐들이 몇 명 있어요. 개그 있어요. 뭐 박수리 몇명 뭐 이런 있어요. 거 있어요. 박수리 네. 씨 있었고 네. 몇 명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미 씨는 그 유명한 그 사자성어죠. 견훤지간이 여기서 나왔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오. 아니야, 아니라고. 저는 이거 아니 이거 원숭이랑 개 얘기 아니에요? 번원지가? 아니 그거지 이거랑 상관없어요. 경험이랑 그 견훤은 헌이고 이 원은 원이고 원숭이 원이고. 되게 놀랐는데 왜 다들 얘기해줘 그러면? 아니 막풀이 너무 날리더라고요. 그것도 모르냐고. 너무 근데 아니에요. 너무 아니에요. 불쌍해하는 것 같아. 나중에 궁예가 잘 나가다가 쫓길 때 막 흙 파먹고 이래가지고 궁예지책이라고 사자성 또 있어요. 태조 왕건에서 다 나온 겁니다. 에이 다 끄덕거리지 마. 궁여지책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왕건이 왕이 되니까 우리가 이제 찌개 같은 거 먹다가 고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왕건이니까 이것도 거기서 나온 거 알고 있죠. 왕건이라. 근데 이거는 혹하는데요? 이거는 괜찮은데? 이건 괜찮아요. 이거 우겨볼 만하죠. 네, 우겨볼 만하죠. 네, 왜냐면 그거를 어디서 왔는지 모르니까. 네. 견훤지간 근데 나 깜빡 속을 뻔했어. 진짜 그럴싸했어.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이 항상 그
그 주변 그때 당시의 그렇죠, 정세에 정세. 대해서 좀 짚어주시잖아요. 그 네. 얘기부터 가야겠죠? 왜냐하면 궁예가 나오게 된 이유, 그다음에 견훤이 나오게 된 이유가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거기 때문에 네.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시작을 해야 됩니다. 세기 말의 현상들이 갑자기 나타나요. 9세기 말이 되면은 네. 신라가 망해갑니다. 네. 원래 나라가 망할 때 보이는 모든 것들이 나와요. 네. 곡간이 비어가고 나라 살림이 힘들어지면서 네. 지방 세력들이 이렇게 나오는 약간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신호탄이 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네. 이제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김헌창의 난이라고 기억하시나요? 네.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럼요. 저는. 학창 시절에 배웠던 기억납니다. 네. 김헌창? 네, 이게 아빠가 김주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이 사람이 원래 그 신라 하대 그때 제가 이제 통일신라라는 표현보다 보통 신라 하대라는 표현 많이 쓴다 그랬잖아요. 네. 하대가 이제 시작할 때 태종무열한 개가 왕권을 장악하기 시작할 때부터를 이렇게 쭉 김씨들. 보거든요. 네네. 김씨, 태종무열한 개, 김춘추 계열들이 왕이 이렇게 쭉 되는데 김주원이 그 계열로 따지면 이 사람이 왕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못 됩니다. 네. 그리고 쫓겨나게 돼요. 근데 이때 쫓겨날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아들이 빡쳐요. 왜냐면 아들 입장에서는 아빠가 왕이 되면 내가 왕이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워낙 유력한 사람이었다 보니까 얘네 집안을 좀 눌러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신라 왕이 새롭게 된 네.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라 그래야 되냐 좀 한직으로 돌려요 이 네. 집안을 원래 왕이 됐어야 하는 집안을 한직으로 돌리는 네. 거죠. 그래서 그거에 빡친 이제 김헌창이 난을 일으키는데 어느 정도로 셌냐면 구주 오소경 아세요? 통일신라의 통일신라가 되면 행정조직이죠. 이제 예. 구주가 9개 중요한 수고. 주로 나누고 오소경이 이제 군 조직 네. 이렇게 되는 건데 구주 중에 5개 주가 네. 이 반란에 참여합니다. 그 오소경 반 이상이? 네. 오소경 중에 2개가 참여를 하는 거니까 네. 사실 절반 이상이 사실은 이 반란에 참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아니 한 집안의 일인데 이렇게 많은 주와 경이 함께 했던 이유는 뭘까요? 이거를 봤을 때 김헌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김주원부터 김헌창으로 내려오는 이 집안이 잘 나가고 덕망이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거니와 네. 두 번째로는 그만큼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불만이 있었는데 요걸로 촉발이 됐다. 그렇죠. 이 뭔가 이게 신라 말기가 되면은 일단 신라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신라라는 표현을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대로 된 통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을 못 챙겨요.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네. 왜냐면 워낙 작은 나라에서부터 출발한 나라였기 때문에 신라라는 나라가 통일이라고 하는 업적을 이루어냈는데 이 큰 어떻게 신라 입장에서는 큰 나라인 거죠. 지금 뭐 한국 사람들은 통일신라 그게 뭐 이렇게 커 조그만한 그건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 크기도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행정력으로. 원래 신라라고 하는 네. 작은 데서 보면은 엄청 큰잖아요. 꼭 생각해보면 10배 이상을 먹었으니까. 그럼요. 엄청 큰 네. 땅을 먹은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확장시킬 관료 조직 자체가 형성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네. 그냥 지방 군현의 자치권만 준 형태. 요게 이제 통일신라, 그러니까 신라 하대의 행정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일정 정도 당나라나 이런 데서 유학 갔다 온 사람들에 의한 관료 조직이 일부 있었지만은 쉽게 붕괴돼 갖고 형성이 안 돼서 네. 그러니까 지방 군벌들이 형성된 형태인 거고 김헌청 같은 굉장히 힘이 센 집안이죠. 사실 왕족 집안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전에 제가 상속 때 말씀드렸지만은 얘를 쫓아낸다는 의미가 김헌창이 혼자를 나가가 아닙니다. 얘 밑에 소속된 노비들이 같이 가는 겁니다. 여기서 노비라는 개념은 군사력을 의미해요. 그럼요. 한 번 가면 1,000명 이상 갑니다. 네. 왕족이면 3,000명 이상이 갑니다. 그러니까 일개 연대나 사단이 움직이는 겁니다. 사단이 서라보를 빼고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그만큼 있으면은 서라보를 위험해요. 저 새끼가 얼마나 언제든지 칼을 들이댈 수 있으니까 이게 바깥에 돌린 이유는 군사력을 돌리는. 군사력을 돌려가면서 하니까 반란이 쉽게 돼도 방어할 수 있는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죠. 조선시대 때는 사병이 없었는데 없죠. 근데 그때는 사병입니다. 이때는 사병이 있으니까 기본 사병입니다. 모든 귀족들이나 왕족들은 다 자기 사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 때도 아버지의 사병 1,000명 중에 100명을 아들한테 줍니다. 딸한테 주는 거죠. 이게 이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이해해야지 이 김헌창의 반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 진압이 돼요. 네. 진압이 되는데 이게 이제 9세기 초거든요. 예, 한 920년대 때 이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건데 한 번 그렇게 큰 난리를 치다 보니까 이제 그냥 지방은 중앙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다음의 왕이 누구냐면 신라의 마지막 여왕이라고 네. 그 유명하신 네. 분이시죠. 진성 여왕이라고. 그 오평로가 좋아하실 분이십니다. 미실입니까? 미실 나온 아니, 비슷한 형태. 네, 남성 편력이 좀 있었죠. 난행을 많이 했던 분이죠. 진성이군요. 그래서 그 진성입니다, 진짜. 근데 이게 여성이라는 꼭지로 붙여서 하면은 사실 안 돼요. 왜냐면 이분이 여성이기 때문에 그럼 나라가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거는 아니고 사실상 이전에 망해가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진성 여왕이 되면서 이게 사실 망해가는 나라의 왕이 돼서 그 세기말적 상황들이 더 붙여져 버려요. 뒤집어 씌웠다고 볼 수도 있죠. 네네네네. 그래서 네. 이걸 진성 여왕 즉위했을 때 한국에서 많은 이제 호사가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비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때 그게 많았죠. 네, 근데 이제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에서 이제 왕이 된 사람. 나 학창 시절에 우리 선생님이 국사 선생님이 시험에 초점이 맞춰서 그렇게 얘기했겠죠. 야 진성여왕, 야 신라의 마지막 여왕. 자 진짜로 성욕이 센 여왕이었어. 진성여왕. 진짜 그렇게 이렇게 설명해줬고 했어요. 그래서 안 잊어보고 되는다. 맞아요. 잊지는 못하겠다. 그렇죠. 진짜로 성욕이 셌어. 그래서 진성이야 얘들아 이렇게 가르쳐줬거든. 그래서 뭐 근데 이제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다른 건 몰라. 학생 때는 이런 거를 평생 기억한다니까요. 그럼요. 아까 나 여봉 연한데 아직도 기억하잖아요. 제가 아는 여왕 선덕여왕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또 진성여왕 있는 그 거. 마지막 있죠. 맨 뒤. 네. 선덕 다음에 또 여왕이 또 있잖아요. 또 있어요? 진덕도 있지 네, 않았어요? 성덕, 진덕 그 다음에 쭉 이어서 이제 선덕과 진덕은 아마 자매죠. 네 그렇죠. 자매 왕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때부터 세금을 안 내요. 지방에서 세금을 안 내요. 사실상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지역 사람들이 조세분계. 이거는 끝난 거잖아요. 네, 사실 그렇죠. 돈으로 이 중앙이 얼마나 지방을 장악하고 있느냐가 네. 보여지는 건데 진성여왕이 됐을 때 이제 지방에서 내가 뭐하러 니들한테 세금을 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신라는 경주예요, 그냥. 이제 경주 인근 정도만 네. 장악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네. 지역 자치가 형성이 돼요. 이게 한국사에서 네. 사실 이제 세계사적 보편성을 항상 얘기를 할 때 한국사에서 그럼 중세가 언제지? 중세가 언제지라는 질문을 항상 받아요. 네. 왜냐면 고대에서 중세에서 이제 근세, 근대 이렇게 쭉 넘어가는 어떤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건데 한국사에 이 중세적 특징, 유럽의 중세적 특징을 찾기가 힘들어요. 네. 뭐냐면은 중세적 특징이라고 하는 건 중앙이 무너지고 네. 각 지역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생계와 어떤 그걸 위해서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 지역 공동체들이 서로 간에 계약을 맺고 네. 그러면서 어떤 그 위계를 만들어나는 이런 상황이 중세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네. 한국사에 그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중앙이 세거든요. 항상 중앙 권력이 딱 있고 장악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었는데 한국사에서 중세를 설명하기 딱 좋은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신라 중앙이 없어요. 네. 중앙이 없고 각 지역들에서 이제 서로 내가 이 지역을 책임지겠습니다. 네.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각 지역에 그런 그 사람들을 뭐로 부르느냐라고 해서 보통 성주들을 보통 장군 이런 걸 칭하거든요. 네. 여기에부터 시작되는 게 바로 이제 그 유명한 호족의 등장이 되는 겁니다. 네. 이들이 성장해서 호족이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9세기 말의 어떤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 그 장군, 성주, 호족 중에 한 명이 궁예와 견훤이 되는 거죠. 이제는 시대적 배경은 어느 정도 좀 네.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서민 씨도 좀 이해가 되죠? 예. 이해 못했어. 근데 어려울 게 있나요? 확 네. 들어왔어. 어려울 게 있어요? 뭐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아니, 열심히 잘 따라가고 아, 있는데 네네네. 지금 중세적 특징이라고 해서 중세적 특징이 무슨 말이에요? 설명해줬잖아 방금. 아니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거든요. 지역 공동체가 이제 활성화되는 신라 말기 시대다. 네네네네. 근데 그 중세적 특징이 뭐냐면 중세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건 이 표현은 그냥 유럽에서 따온 말이에요. 유럽의 중세. 네. 그래서 이제 세계사적 보편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게 유럽이
굉장히 유럽 중심적인 사고인 거죠. 왜냐하면 유럽이 이런 식으로 인류사가 발전을 해왔으니 다른 곳에 있는 나라들도 네. 그런 식의 발전 과정을 겪어야 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한국 사회도 이런 중세라고 하는 이런 시기가 한 번은 나와야 되는데. 왕권이 붕괴되는. 네네네. 그리고 다시 한번 근세 사회로 넘어가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의 역사학자들이 찾은 거죠. 요 도대체 시기를. 언제냐 했을 때 가장 어울리는 시기가 요때다. 그러니까 이제 고대 사회는 왕조의 혈연 중심으로 고대 국가 형성이 돼요. 우리가 보는 조선 같은 데는 관료 중심, 사실 왕중보다 관료시나 뭐 양반중. 그럼 중간이 있어야 되는. 말하자면은 혈연적인 것이 무너지고 일정도 관료적인 자치가 형성이 되지만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되는 요런 중간 중세라고 하는. 근데 유럽 같은 데는 이제 강력한 신권들이 있었죠. 네. 신권을 중심으로 지역에 255개의 문화 단계가 왕의 비슷한 형태라고 막 이게 중세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없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그러니까 한국은 세계에서 보편성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니 아니야 여기 뭐야 있잖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네. 해요. 그 이제 중세 영화를 보면 도드라지는 특징은 그거죠. 기사, 영주, 그렇죠. 맞아요. 성주가 등장하는 게 중세의 특징이에요. 나는 영화로 분류를 하니까 그렇더라고. 그렇죠. 항상 기사들이 갑옷 입고 나와가지고 맞아요. 싸우고 그게 다 중세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왕보다도 내가 모시는 마이 로드, 영주, 성주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근데 그 기사들은 돈 받고 딴 데 가서 또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동이 용병처럼.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송서미의 질문은 그러니까 그 중세를 규정했을 때 왕이 있긴 있는데 야, 이 질문을 이 지역에 이해한다고? 일산 땅에 홍장원 땅 못 밟고 안 지나가 못 지나가. 맞습니다. 홍장원이라는 영주가 일산의 대지주이자 대성주인 거지. 왕이랑 느슨한 연대라면서 지금 현재 분위기도 실제 그렇고. 그러면서 왕을 따르긴 하지만 반대로 왕에게 이 땅은 내 거니까 나한테는 오지 말아야지. 그 조건을 내가 너 인정해 주는 거야. 요런 특징들을 나타냈을 때 중세라고 부른다. 그럼 상암이 약간 이동현 작가님 땅이고 일산으로 나오면 내 구역, 합정은 내가 있다. 약간 이런 그런 느낌의 그런- 특성을 보일 때 중세라고 하는 그럼 여기 강성범 TV가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는. 세입자도 받아주는 거죠. 그렇죠. 아니 아직까지는 뭐 눈여겨보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 성장 못했어. 아직 쩔이야. 이거 송삼이의 질문 그 질문이었다. 네. 신기하다. 야, 바보 하나 가르쳐 보겠다고. 원래 아이는 마음을 키우는 거예요. 온 마을이 키우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되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맞아요. 이거 어려운 개념이에요. 어려운 개념이고 그럼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거 왜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이게 이렇게까지 빠르게 해결됐냐? 왜냐하면 유럽은 중세가 1000년을 가요. 그렇죠. 그래서 막 영주들이 막 약탈하고 이런 네, 것 때문에 엄청 고생하지 않았어요? 근데 걔들은 이제 이거를 유럽 같은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리해요. 서로 간에 계약으로 정리를 하고 그러면 사실 평화로운 시기라는 게 잘 없습니다. 그렇죠. 유럽 중세는 계속 전쟁을 해요. 근데 한국은 한국 사회 어떤 이 한반도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은 그 꼴을 잘 못 봐요. 누군가가 이거를 정리를 해. 그러니까 이게 후삼국이라고 하는 이것도 각 지역에 막 이렇게 있다가 결국에는 누구한테 의지를 하든 의탁을 하든 전쟁을 하든 뭐로든 빠르게 정리를 해요. 네. 그 상황이 바로 이 시기인 거거든요. 그 중앙 집권 형태를 가장 안정적인 형태라고 그렇죠. 바라보는 네. 그 특성이 오랜 시간 계속된 것 네.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아마 우리나라에서 요즘 의회 민주주의로 가자, 의원 내각제로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종종 있잖아요. 저는 되도 않는 얘기라고 생각하는 게 몇천 년을 그럼요. 이 시스템을 계속해서 옹호해왔던 민족이 그게 절대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꼭 중앙 집권적인 걸 기준을 정상적인 국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조금 바꿔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왕건의 호족 정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일종의 연합 정치에서 협의 정치 그런 개념이 그러면 사실은 고려라고 하는 왕조가 형성되는 걸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신라 하대에서 형성된 자치권의 형성과 고려 전기를 합포로 봐서 포괄적인 중세로 볼 수도 그렇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개념은 네네. 왕조 중심으로 보는 게 이걸 아니라. 정리한 게 왕건인 거예요? 그렇죠. 그 과정을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리려는 거죠. 됐습니다. 이제 송소미도 따라왔습니다. 따라왔습니다. 자, 우리는 절대 뒤처지는 사람 없이 네. 다 데려갑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간다.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 한 명의 나머지 없이 우리는 함께 갑니다. 중요한 얘기였어요. 네. 중요한 질문,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주셨기 때문에. 아니, 너무 키워준다. 우등생이에요. 그리고 우리 송삼이가 너무 떨어지면 우리 전체가 떨어져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욕을 너무 먹어요.
데려가줘야 돼. 자, 그래서 주로 나오는 교과서에도 주로 나오는 이제 사람들이 뭐 궁예 견원도 있는데 양길, 뭐 기원, 원종, 애노 뭐 이런 친구들이 각자의 지역에서 네. 중앙이 우리를 책임져주지 않으니 이 지역은 나한테 의탁해라고 하면서 자기 나와바리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자기 어떤 구역. 자기 구역들을 이렇게 만들어 자기 지역구. 지역구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 이제 궁예와 견원을 해야 되는데 뭐부터 듣고 싶으세요? 누구 이야기를? 저는 궁예. 왜냐면 아까 호족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궁예가 약간 신동 같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약간 그 뭐 그지? 뭐라 해야 되지? 제사장 같은 느낌이었다. 무속인인 줄 알았는데 그럼 궁예가 먼저 호족이었다고 하니까 궁예를 먼저 하겠습니다. 궁금해. 궁예는 궁예가 성이 궁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성이 따로 있어요? 네네. 궁씨는 아니고 네. 네. 성이 필요 없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당시에. 아. 왜냐하면 성이 형성되는 것은 그 고려에서 안청되는 거고 누가 성을 알아줍니까? 노비의 성을 버려진 애의 성을 네가 성이 뭔지 물어볼 이유가 없잖아. 그냥 이름만 있어도 되는 거야. 노브랜드가 브랜드인 거지. 궁예. 출생 설화만 놓고 그냥 딱 봤을 땐 이게 이제 그 왕족이다, 신라의 왕족이다라는 이야기가 적혀 있기는 있습니다. 네. 네, 그게 무슨 왕인지는 두 왕으로 좁혀져요. 47대 헌안왕, 네. 48대 경문왕. 이 왕의 아들이었을 것이다 네. 라고 추측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 다르긴 합니다. 네. 설화를 혹시 아시나요? 이게 왜 애꾸가 왜 됐는지에 대한 거기 몰라요. 나와요. 태조 거기 나와요. 이 드라마에도 네, 나오거든요. 던져갖고. 기억 안 나세요? 기억 안 납니다. 아폴로 눈병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어디 찔렸다고? 이제 신라 왕의 아들인데 태어난 날이 5월 5일이에요. 어린이날. 음력이겠죠? 은근히 사장님한테 반기를 들어. 지나가라. 영상 지나가라. 근데 5월 5일이 네. 양기 중오일이라 그래서 양기가 가득한 날. 그렇죠. 중양절 뭐 이렇게. 네네. 그래서 이때 태어나면 네. 양기가 너무 세가지고 안 좋다라고 해서 갖다 버리라 그런 거예요. 네. 이게 출생 설화예요. 그래서 저기 이제 그 건물에서 이렇게 절벽이 있는 뭐 네. 건물에다가 던져버린 집어 던진 거예요. 네. 근데 밑에 있던 이걸 너무 안타깝게 생각했던 네. 그 여러 밑에 이제 하녀들 중에 그 이제 뭐 후궁 중이었겠죠. 후궁 중에 한 명이 받은 거죠. 받았는데 아이를. 엄지로 그러니까 찔렀어. MG가 이렇게 된 거예요. 눈을 찔렀다. 눈을 찌른 거죠. 그래서 한쪽 눈을 잃고 이 애를 데리고 그 분이 네. 기른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네. 어느 정도 이제 너무 얘가 어렸을 때부터 양기가 가득 찼으니까 예, 지랄하면서 큰 거죠. 그러니까 동네 막 깡패짓도 하고 막 범상치 않았구나. 사고뭉치 짓을 하니 이 그 길러줬었던 그 유모가 앉혀놓고 솔직하게 얘기를 털어놨다는 거죠. 야, 너는 왕족이다. 왕족이고 너 숨어 살고 있는 건데 네가 이렇게 천방지축으로 떠돌면 너 이거 소문이 나가지고 들킨다. 그러니까 조용히 있어야 돼. 네. 양기를 누르렴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거를 듣고 이 친구가 궁예 씨가 너무 충격을 먹고 출가를 합니다. 네. 그 이야기도 이제 태조왕건에 나와요. 이제 출가를 더 눈에 띄겠네 이제. 아니 원래 출가를 하면은 너무 눈에 안 띄죠. 절에 그래요? 있는 거니까. 승려 출신이라서 머리가 없는 거구나. 궁예가 승려인지 몰랐어? 예. 뭐지? 드라마를 못 봤으니까 못 맞아, 볼 수 맞아. 있죠. 그냥 그건 패션으로 한 줄 알았어? 그래서 저는 약간 법사 같은 그래서 신동 같다고 한 게 뭔가 주술사인가? 아니요 승려였습니다. 승려 출신이에요. 본인은 승려 출신이지만 뭐 이때부터 불경 공부를 열심히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제 불교의 어떤 그런 큰 뭔가가 있어가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본인이 승려 출신이라고 하는 건 뒤에도 계속적으로 본인의 어떤 그 정체성으로서 계속 남겨놓긴 해요. 그러면서 이제 쭉 가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했었던 이런 시대적 상황, 이런 시대적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 이 사람도
이게 사실이라면 이 네. 출생설화가 사실이라면 불만을 가질 수 있잖아요. 네. 나도 나 한번- 왕족인데. 나도 한번 먹어보자 이거잖아요. 나도 그러면 이거 던질 수 있겠는데? 라고 하면서. 이 나라에 내 지분이 있는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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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죠. 이게 사실이라면. 안 믿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네. 네. 아무튼 그래서 그 기헌이라고 하는 그 이제 호족에게 처음에 들어갑니다. 지금의 어. 안성? 대충 이 그럴 거예요. 경기도 어디 네, 남쪽에 네. 있는 네, 그쪽에 이제 들어갔는데 기헌은 이 사람을 크게 중용하진 않아요. 크게 중용하지 않고 외지로 이제 돌리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유명한 네. 양길 양길. 양길에게로 의탁을 양길 여기서 이게 이 시기 연구자들의 불만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네. 태조왕건에서 양길이 너무 쩌리 캐릭터로 나와요. 네, 원주 지역에 굉장히 힘 있는 굉장히 큰. 자인데 거의 궁예가 반란만 안 일으켰어요. 나중에 이제 네. 이 양길한테 반란 일으키고 이제 하는 네. 건데 반란을 안 일으켰으면 양길이 그쪽 지역에 수장이 그렇죠. 됐을 수 있어요. 원주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네. 사실은 강원도나 이제 충청도 중에서 평야 지역이고 굉장히 이 세력이 있을 수 있는 지역이고. 양길 네. 굉장히 센 캐릭터입니다. 그럼요. 근데 양길이 궁예를 좀 중용을 하죠. 네. 얘는 좀 치는데 싸움 좀 하는데. 그러니까 양길도 인물이었어요. 네, 그럼요. 궁예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죠. 네네. 그래서 양길이 이 궁예한테 군사를 조금 주고 한 바퀴 돌고 와. 그러니까 시험으로 드는 게 하는 네. 거죠. 쭉 한번 돌고 네가 차지할 수 있는 땅들을 어느 정도 복속시킨 다음에 돌아와라고 하면서 이제 군사를 좀 줘요. 이거 얀시대죠. 실력 좀 볼까. 네, 네, 진짜로. 이거죠. 테스트 작업을 했구나. 처음에는 몇백 안 줬는데 동진서진하면서 그렇죠. 세력을 빵 불리는 부르게. 거죠. 이걸로 놓고 봤을 때 궁예는 처음에는 잘 나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죠. 네. 능력이 굉장히 이 정도는 굉장히 많은 거죠. 군사적 능력도 있고. 네, 굉장히 잘합니다. 그 루트를 쭉 보면은 이 강원도 중간에서 시작해가지고 동쪽으로 가요. 처음에. 네. 명주 쪽으로. 네, 이쪽으로 가가지고 동해안을 찍고 위로 돕니다. 갑자기. 동해안 원래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양길한테 와야 되는데 네. 세력이 불잖아요. 네. 중앙이 없습니다 지금. 네. 아까 제가 그 설명 계속 드린 거예요. 네. 중앙이 없어요. 양길도 잘 나가는 장군까지 정도 칭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렇죠. 딴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나를 중심으로 모이는 애들이 점점 커진 눈덩이처럼 온다. 그럼 내가 이걸 들고 굳이 뭐하러 가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약간 내려가는데 내려가면 설아버리죠. 네. 다시 북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위로 쭉 올라가가지고 철원으로, 강원도 네. 북부 쪽을 쭉 타고 들어가요. 금강산 넘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이 사람이 여기서 선택을 합니다. 강원도 서쪽에서 서남부를 해서 시작해서 동쪽으로 갔는데 태백산맥을 넘어 마라. 요 선택을 하다가 태백산맥을 넘어와서 철원을 장악하죠. 그리고 여기까지도 왔어요. 네. 자, 여기서 끝내? 뒤에를 돌아봤더니 3,000명이 나를 따라요.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은 그런 거예요. 투자회사, 양길이 투자회사면 스타트업에 시드머니를 준 거예요. 초기 투자를 한 겁니다. 엔젤 투자한 거예요. 엔젤 투자한 겁니다. 네. 시드 투자한 건데 얘가 투자회사보다 커진 거예요. 그럼 굳이 내가 딴 생각하지. 저는 그러면. 다단계라고 봅니다. 이미 성장을 했어. 플래티넘까지 성장했어. 이제 다이아몬드로 가야 돼.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이제 황해도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황해 평안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냐? 그때 왕건의 아빠가 그 개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을 이제 장악하고 있었던.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상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수군을 장악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궁예 입장에서는 양길을 이제 뭔데? 버려도 되네 이제. 뭘 굳이 내가 뭐하러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연스럽게. 우리 근데 투자사가 있었잖아요 라고 물어봐봐야 야 걔네 연매출 얼마인데 우리 연매출 이미 수천억이 넘었는데요. 그럼 굳이 걔네 사. 네, 실제로 근데 비즈니스에서도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보면 초기 투자자가 그런 식으로 벌어지는 경우가 많거든. 그럼요. 이 궁예의 선택은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 정도로 이런 어떤 눈이 있었다. 그걸 그렇게 보는 거죠. 양길은 배신당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배신당한 겁니다. 네, 그렇죠. 양길이 당황하죠.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지죠. 이미 양길 수하에 있던 브레인들은 이미 다 궁예 쪽으로 넘어왔어요. 넘어가게 된 거고.
그래서 양길이 참 어떻게 보면은 보는 눈이 있어서 투자를 하기는 했는데 네. 결국은 그 족쇄를 못 쳤어. 이게 뭐 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지분율 뭐 51대 49 이게 아예 없잖아요. 네. 그때는. 능력은 알아봤는데 그 안에 야심을 보지 못했고. 그렇죠.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야심을 봐야 돼. 야심을. 얘 마음속에 그냥 여심만 있어요. 여야심. 영어만 있습니다. 근데 약간 이게 지금 이걸로 약간 허위로 이렇게 야심을 숨기기 그러니까. 그러면 야심을 누르기 위해서 여심을 보내주세요. 그럼 계속 거기에 눌러 있을 겁니다. 그래 송소미를 취하거나 그럼 나중에 나 버리는 거 아니야? 웬만하면 말이 통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근데 이때부터 좀 사실은 문제가 벌어져요. 이 사람이 실수를 하는 게 있습니다. 실수. 어떻게 보면 실수? 실수죠. 이 평안도 황해도 지역을 먹고 난 다음에 얘가 선택하는 게 뭐냐면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바꿔버려요. 근데 사실 이게 본인에게 큰 어떤 타격이 올 거라는 거 이때는 몰랐겠죠. 왜냐면 내가 평안도 황해도를 먹었고 원래 내가 강원도에서 시작을 했지만 먹었고 여기가 왜냐면 이제 그 강원도에 비해서 이쪽 지역이 평야도 있고 뭐도 있고 좀 풍족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나라의 중심으로 삼기에 좋아요. 그러니까 서북부 지역이죠. 네. 네. 나라의 왜냐면 나중에 왕건이 거기에 수도를 본인 출신이기도 하지만 개성을 네. 한 건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네. 폐서 지역이라고 네. 하죠. 그 지역이 있다 보니까 이쪽 중심으로 나라를 짜자. 판을 짜보자. 이쪽 중심으로 나라 이름을 짜면 되겠는데라서 고려로 나라 이름을 하고 고구려에서 따온 거죠. 네. 그렇죠. 왜냐? 숫자 뺀 거죠. 이것도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통신랑 이름을 붙이기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통합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증거입니다. 네. 이미 고구려라는 나라가 망한 지 네. 수백 년이 흘렀음에도 네. 이 지역 사람들의 정체성은 고구려? 고구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쪽을 잘 내가 컨트롤하면 되겠는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궁예는. 네. 그래서 이름을 고려로 하고 우리가 고구려의 후예의 땅임을 선언하고 시작을 하는데 이 안에 이 폐서 지역에 있는 이 호족들 입장에서는 네. 근데 저희는 신라왕족이라며. 그렇죠. 그다음 제 시작은 저 양길이 밑에면 저 강원도 아니야? 이쪽이랑 상관없잖아. 네. 이쪽에 그러면은 그건 누구야? 오야지는 누가? 일본 사람이 있어요. 원래 친일파야. 원래 친일파야. 대빵. 대장은 누굴까?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왕건네 집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중심으로 조금씩 분위기가 희한하게 가는 거죠. 정통성에 해석을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데 애초에 왕건의 아버지가 계략을 꾸몄다라는 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왕건을 올리기 위해서 그 소위 말하는 카리스마가 있는 궁예를 대타로 쓰는 건데 실제적인 어떤 실권은 이쪽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고구려든 고려든 그걸 붙여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해석 같은 건데 같은 면을 누구 중심으로 그렇죠. 볼 것인가에 따른 부분인 거지. 사실은 그러면 궁예는 이쪽에서 뭡니까? 그냥 쓰고 버리는 걸 수도 있는 거고. 이 시기는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그렇죠. 예, 해석하기 나름인데, 근데 아무튼 이쪽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는 확실히 왕건네 집안이 그걸 장악하고 있었다. 중앙을 장악하고 있다 보니 얘네가 말을 안 듣는다는 거를 직감하죠. 궁예는 직감을 하고 그러면은 궁예가 어쨌든 내 밑에 있는 애들이기는 한데 얘네 힘, 이 폐서 지역에 있는 호족들의 힘을 누르기 위해서 그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지?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생각해내는 게 그래 나는 원래 승려 출신이잖아. 요거를 들이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 이름을 마진으로 바꾸고 이때부터 갑자기 애가 돌 폭주하는 거죠. 폭주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궁예 입장에서는 이거 아니면은 이 정치적인 어떤 자기한테 불리해져가는 이 정치적인 어떤 흐름들을 막아낼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기반이 이쪽 지역을 장악하기는 했지만 이쪽 기반의 원래 이쪽 기반의 어떤 그런 정통성이나 이런 것들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이 있고 근데 얘네가 내 밑으로 있긴 있죠. 위험하고 왕건 근데 세력이죠. 예. 이 나라 이름도 고려라고 해버렸어. 이거는 내가 문제 좀 되겠는데? 라고 해서 원래 개성에 도읍했던 걸 철원으로 도읍을 바꾸고 네. 그다음에 여기에서 나라 이름을 마진으로 바꾸면서
나라의 중심을 바꾸려고 하는 그렇죠. 거예요. 정통성을 바꾸려고. 고려가 아닌 새로운 무엇인가로 하고 싶었던 거죠. 마지는 무슨 뜻이에요? 그게 불교 용어죠. 많이 남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 이게 마하진단이라고 이 뭐 산스크리트어에서 왔다. 불교 용어예요, 불교 용어. 하는데 이제 뭐 불교 용어 완전 중에 불교 하나예요. 국가를 만들려고 그랬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동방의 불교 국가라는 의미 같아요. 네. 비슷한 형태. 근데 뭐 여기까지도 어떻게 보면 불교 중심의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뭐 그다음에 철원도 지금 우리가 보기에 철원이 군사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기는 하지만 네. 철원이 되게 중요한 땅이기도 해요. 굉장히 굉장히 넓은 평야가 있고 김해 평야가 있죠. 네. 거기에 곡식도 잘 나는 땅이기도 하고 굉장히 물산이 평화하고 교통의 중심이고도 사실 천혜의 요새 뭐 이런 얘기는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의 어떤 약점이 있다면 수로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확장이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인구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궁예가 가지고 있는 이 지역에 가장 좋은 땅은 당연히 폐서 지역이고 그런데 네. 여기가 아니면 그럼 어디야? 라고 했을 때는 철원이 철원. 적합하긴 합니다만 이 철원과 개성 이 근근을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죠. 훨씬 좋은 땅이 개성 땅. 근데 네. 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냐? 정치적 선택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폐서 지역의 왕건 세력을 이 나를 갉아먹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천호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해석이 맞을 수밖에 없다. 네. 근데 이때도 왕건은 말 잘 들어요. 말 잘 듣습니다. 궁예 밑에서 싸움도 잘하고요. 네. 그래서 저번 저희가 해종 때 해종편에서 말했었던 것처럼 이때 궁예 밑에서 네. 왕건이 저기 목포 지역으로 내려가가지고 무진주. 네, 이쪽으로 내려가서 그 지금 전라도의 서남부 지역을 장악하는 일까지 이제 벌이게 되는 거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통성을 바꿔가지고 철원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네. 왕건이 또 싸움을 잘하네. 얘가 뭐든 또 뭐 시키는 거 너무 잘하네. 그다음 저쪽 지역 애들 입장에서는 중심지가 옮겨진 거니까 네. 불만은 불만대로 또 쌓이는 거죠. 이거를 그러면은 이제 이 어떤 이 흐름들 정치적인 흐름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정리하는 방법이 이제 그 유명한 이제 관심법으로. 네.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어떤 외교적 아니 이제 어떤 행정적인 논리는 이미 먹혔어. 왜냐하면 폐서 지역의 관료들이 여러 가지. 그럼 방법은 어떻게? 폭주밖에 없죠. 뭐. 네. 넌 나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죽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러니까 종교 하나로 나라를 뭔가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한계가 있다라는 게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네. 뭔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프로파간다는 좀 불심으로 대동단결 말고는 없는 겁니다 지금. 뭔가 큰 거를 던져주려면 사실 이 폐서 지역에 이 사람들과 뭔가를 같이 해야 되는데 같이 하다가는 모가지가 날아갈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더 종교에 미치는 거예요. 그냥 그거 말고는 답이 없으니까. 이게 스스로를 미륵이라고 부르게 되는 네. 거죠. 근데 불교로 뭔가 사람들 신뢰를 얻으려면 뭔가 초월적인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관심법. 이고 오혼만이 반매옹. 오홈이 이제 나오죠. 오만이 반매옹만 외우면은 득도할 수 있다. 오혼만이 반매요? 그러니까 불경을 공부하지 않아도 이것만 외우면은 득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오만이 반명을 계속하는 거예요. 사실 한숨을 쉬죠. 못 알아듣는 쉬지 마세요. 제가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 계속 속으로 엄마니 반매옹. 엄마니 반매옹. 성섬이 엄만이 반명. 저에게 자유로운 없어서 엄마니 반매옹. 엄마니 밤매움. 언젠가 듣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지금의 이슬람 국가처럼 경전 공부보다는 나를 따르라, 나의 불교를 따르라고 계속 세뇌하는 작업인데 그걸 가지고 여기 국가를 통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도 이제 나오는 거죠. 자기가 이제 불법을 딱 하고 있는데 누구인가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딱 하고 바로 관심법으로 보고 폭도다 역도구나 그래서 죽이는 이런 일까지. 근데 그 가능한 거는 내가 경전을 해석한 거잖아요. 근데 밑에 애들은 사실 저 새끼 공부도 못하는 놈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런 느낌이 보인단 말이야. 나를 안 따라? 그러니까 당연히 죽이는 거. 이건 하나의 사례지만은
지금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격지심이 굉장히 많았던 그럼요. 사람이었던 네. 거네요. 그럼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뭐 정통성이 흔들리다 보면은 뭔가 궁여지책으로 뭔가 이렇게 내야 되는데 이게 그것까지의 능력을 보여줄 수는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죠. 네. 신분의 한계. 어쨌든 뭐 왕의 자손이라는 설은 있지만 네. 그 옛날에 뭐 DNA 검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걸 어떻게 증명해 보일 수도 없는 거고 자기만 하는 말일 거 아니야. 네, 그럼요. 우리 내 유모가 이러더라 그러면 그렇죠. 그 누가 믿겠어 그거를. 또 왕의 자리는 그 장수의 자리와는 또 차원이 다른 그럼요. 자리이기 때문에 저기 쳐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땅 먹겠구나라는 것과 신하를 다스리는 것도 완전히 다른 차원이잖아요. 근데 방금 사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 부분 때문에 네. 오히려 이걸 진짜로 믿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왕의 자녀였던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설마 그거 갖고 구라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시기에 그 구라가 통했다는 거. 왜냐하면 본인이 이 원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돌 때 네. 내가 왕의 자녀다라는 것 때문에 따르는 사람들도 있는 그 거거든요. 카리스마로 네. 그걸 만드는 건데.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아예 터무니없는 소리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게 진짜가 아니었으면 저게 먹히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하지만 이 시기가 되면 이제 그 끝발도 다 떨어진 거죠. 이제 그 끝발도 안 됩니다. 신라 왕의 자녀가 몇 명이 될까요? 수십 명이 될 거예요. 다. 네, 엄청 그건, 많겠죠. 그러니까 그건 뭐. 네, 그래서 이제 하나 더 나가는 게 이제 태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이제 더 이제 완전히 미쳐가는 거죠. 극단적인 종교 전체주의 국가가 되는 거지. 네. 근데 이제 그때 바꾸고 난 다음에 이것도 태조왕건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데 네. 본인의 와이프를 죽여요. 어. 그리고 자식을 죽입니다. 네. 왜요? 관심법으로 역심을 부어. 근데 그 왕비는 패서 출신의 호족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단절하기 시작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돼. 정치적 선택이었을 수 수 있다. 있는 거지. 그 태조왕건 드라마에서는 네. 이 그 분을 왕건과 썸씽이 있는 걸로 내연녀 그렸어요. 이렇게 하는데. 네. 아 자기 부하와 썸씽이. 네, 그걸로 그래가지고 되게 익숙한 얘기네요. 그렇죠. 어떻게 나오는 거죠? 아니 많이 등장하는 아, 거예요. 네네네네. 아니 뒤집어 수많은 씌우- 영화에서 그 뒤집어 씌울 때는 네네네. 아니, 인간 중독에서도 보면 나오고. 둘 다 죽이기 너무 좋은 그렇죠. 명물이죠. 그러니까 내 부인이랑 사통을 했어? 이렇게 뒤집어 씌울 수 있는 거예요. 카톡을 했다고요? 사통. 아 카톡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네요. 예. 이랑 카톡을 했어. 카톡은 아니었고. 네. 아 이제 그런 근데 그게 이제 근데 궁예가 그 프렌즈를 못했군요. 억울한 거보다 비밀번호 안 열어줬던 거야. 텔레그램 썼대요. 텔레그램. 나 그래요. 그래서 거기 이제 드라마에서는 그래서 왕건한테도 막 물어보고 그래요. 그렇죠. 정녕 네가 막 이러는데 이제 본인은 뭐 왕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죽이십시오. 뭐 이렇게 하니까 너는 그렇고 솔직한 놈이로군. 네. 뭐 이러고 살려주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네, 아내한테 물어보거든. 너 정말 제야 왜 바람을 피웠는가? 그랬더니 왕건이옵니다. 그게 왕건이기 때문에 왕건을 한 거지. 아니에요. 적지 마. 적지 마. 왕건이라고 다 적어다. 적지 마. 왕건이 그림 그리지 마. 그림 그렸어 제가. 이거 무슨 표시예요? 이거 중요한 아 뜻이. 그래? 아,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결국에는 당연히 그렇게 가다 보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를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중간에 있었던 이제 왕건한테 사람들이 붙는 거죠. 네. 네가 해라. 야, 어차피 이거 시작할 때 고려라는 이름이었지 않냐? 야, 옆에서 너 꼬드기는 사람 한둘이었겠습니까? 야, 너 가가지고 네가 지금 잘 나가잖아, 너. 그리고 저기 폐서 지역에 있는 애들 너한테 다 붙어가지고 너 따르겠다는데 네. 한번 업자. 과거 이제 궁예한테 그랬던 것처럼. 그럼요. 옆에서 이제 친한 사람들도 나오고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네. 궁예를 잡아다가 죽이게 되는데 네. 이 사료에는 네. 도망가요. 궁예가 도망갑니다. 네. 도망가는데 좁쌀을 이렇게 막 그 어디 민가에 들어가가지고 훔쳐 먹다가 먹다가 돌 맞아서 죽는 걸로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사료에는 사료에는 네. 근데 태조왕건에서 네. 이게 너무나도 상징적입니다. 그렇죠. 이게 태조왕건에서는 유명한 장면입니다. 이거를 안 믿죠. 이 사료를 믿지 않는 거예요. 설마 궁예가 그렇게 죽진 않았을 것이다. 새로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렇게 합리적으로 해석해서 못 믿을 수도 있어요. 네. 두 번째는 태조왕건의 주인공이 궁예였는데
이 주인공의 죽음을 갑자기 캐릭터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짜잘하게 이렇게 짜치게 죽으니까 짜치게 죽을 수 없는 거죠. 왜냐면 김영철 씨가 너무나도 카리스마 있게 근엄하게. 연기. 사실 이거 되게 우스꽝스럽게 그릴 수도 있거든요. 엄마니 밤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아니, 막 그렇게 묘사할 수도 있는 네. 그건데 거지가 된 네. 절대군주를 네. 가장 치졸하게 표현할 수도 그럼요. 있었죠.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죽음에 맞춰서 일생을 맞췄으면 누구야 누가 키팅토리 냈다 이렇게 갔었어야 되거든. 그렇게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그린 거죠. 엄청 근엄하게. 네. 애꾸는 황금색 애꾸 눈으로 바꿔가지고. 원래 그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그지 같은 지풀 같은 걸로 했다가 맞아. 노란 검정색으로 갔다 마지막에 황금으로 돼 있거든. 네. 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죽이는 것도 그게 막 지금 밈으로 돌아서 그게 우스꽝스럽게 보이지 그때 보고 있는 시청자들은 막 무섭게 봤어요. 맞아요. 엄청 무섭게 봤어요. 와 연기 봐라 저렇게 해서 죽인다고? 막 이렇게 봤단 말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죽음을 그렇게 짜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갑자기 이상한 그 계곡이 흐르는 엄청 근엄한데 딱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왕건이 가죠. 지금 민심이 돌아섰습니다.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궁예도 그걸 받아들이면서 죽이시오. 그러면서 죽거든요. 네. 그렇게 죽는 걸로 아예 바꿔버렸어요. 포장을 잘했네. 드라마의 흐름에서는 그게 맞는데 그렇죠. 사료에는 그렇지 않았다.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궁예의 밑에 사실은 이전부터 양길 때부터 충성했던 신하들이 소수 있었고 그들이 이제 그들 중에서도 분란이 일어나갖고 복시경 같은 사람들은 이미 돌아서서 근데 아직도 남아 있었던 그 세력을 거기서 이제 정리하게 된 계기. 그 계곡에 아마 궁의 마지막 장수가 함께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한두 당연하죠. 명이 아마 몇 명 들어가 있죠. 있었고 네. 재원 쌤이 말했었던 그 내용을 내레이션으로 그대로 풀어요. 원래 역사에는 민가에서 좁쌀을 훔쳐 맞았다가 먹다가 돌을 맞아서 두들겨 맞았다는 설이 있었으나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재구성한다라고 내레이션이 깔립니다. 태조 왕건에. 네. 그게 맞죠. 사실 그게 맞는 거지.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니.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나레이션 이렇게 하거든요. 진짜 정확하게 이렇게 또 옛날이잖아요. 2000년 정도 그쵸. 전후였잖아요.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해요? 너무 아, 우리 때는 엄청 있었던 이때 제가 드라마. 알기로는 태조 왕건으로 김영철 씨 대상 그 다음에 최종 씨 대상 받았을걸요? 네. 계속 길게 느렸잖아요. 그때는 뭐 자동입니다. 나는 야인이 될 거야. 이게 자동으로 나오듯이 야인 시대랑 더불어서 이거는 그냥 국민 드라마였고. 태조 왕건 주제곡도 사람 다 압니다. 그게 주제곡이에요? 이렇게 나와. 이때 김영철, 최수종, 박수리. 여기는 보면 김학철 이렇게 다 뜨는 거예요. 등장을 그렇게 해요? 초반에 드라마 시작할 때. 드라마 시작할 때. 타이틀롤이 그랬죠. 타이틀이. 개추억이다 진짜. 이때부터 가슴이 웅장해지는 거야. 웅장해지지. 시작할 때. 엄청납니다. 엄청난 이거 보려고 드라마. 처음부터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엄청난 드라마였어요. 네. 네, 아무튼 그렇게 이제 궁예는 죽게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어서 받아가는 사람은 이제 왕건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다시 네. 고려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네. 수도를 송악 그러니까 지금 개성으로 고쳐서 이제 나라를 재정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럴 때 네. 견훤은요? 자, 그러면 견훤 이야기도 해주셔야죠. 견훤은 뭐 금방 끝납니다. 네. 견훤은 금방 끝나요. 마이 히어로. 아 견훤이 저는 견훤이 좋았어요. 그 태조 왕건 때 견훤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 비중이 별로 안 되나 봐요. 짧다는 거 보면. 너 진 사람이니까요. 삼국사기 말미에 나와 있는 내용 말고는 사실 사료 잘 기록이. 없어서 환절기 피부를 지켜라. 믿고 쓰는 완벽 기초 피부 케어 솔루션 아이세라입니다. 당김없는 완벽 세정을 자랑하는 아이세라 빙하 머드 클렌징 폼 그리고 노폐물 제거와 완벽한 모공 관리는 물론 미백 효과까지 있는 아이세라 알래스카 빙하 머드팩. 마지막으로 피테라를 주 원료로 빙하수의 천연 미네랄과 황금 비율로 탄생한 아이세라 프리미엄 수면팩까지 간편한 사용법과 확실한 효과로 인정받고 있는 아이세라 피테라 수면팩. 아이세라와 함께라면 더 이상 피부 기초 관리는 필요 없습니다. 소노코스.net 또는 검색창에 소노코스 검색하시거나 EJ몰에서도 쉽게 구매가 가능하고요. 자사몰 소노코스.net에서는 회원들만을 위한 다양한 혜택과 이벤트가 있으니까요. 꼭 방문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노코스 아이세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매번 추천하는 수면팩 정말 써보셔야 됩니다. 자기 전에 자 톡톡톡 바르고 약간 기포 올라오면 이제 두드려서 진정시키고 흡수시킨 다음에 그냥 주무시면 됩니다. 베개에도 묻어나지 않고 간편하게 피부를 지킬 수 있는, 피부를 또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수면팩 정말 꼭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네. 네. 자, 이 수면팩은 정말 정말 잘 만들었어요. 네, 이거는 신이시여 정녕 제가 이 제품을 만들었습니까?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개발자분이 잘 만들었습니다. 이 바르는 또 재미가 있어요. 이렇게 기포가 올라오면 그 눌러주는 또 재미가 있어가지고 그 재미만 느끼는 게 아니라 눌러주면서 또 흡수 효과도 높아질 것 같고 다음 날 일어났을 때 피부 상태도 그렇고 여러모로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 수면팩이고요. 클렌징 폼도 다른 제품보다 확실히 이 세정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순해요. 저는 이 클렌징 폼 쓰고 되게 만족한 게 원래 여성분들은 좀 너무 자극적인 거 쓰면 피부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네. 요즘에는 근데 이거는 정말 순해가지고 일어나는 것도 없고 너무 당기지도 않아요. 네. 자, 여러분들 소노코스 아이세라의 수면팩, 머드팩, 클렌징 폼 3종 세트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단품도 판매하고 있어요. 이제 건강하면 맛이 없다는 편견을 버려주세요. 맛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도담쌀 방탄칩. 첫 번째 포인트, 탄수화물까지 철벽 방어합니다. 그 비밀은 남다른 쌀인데요. 도담쌀은 일명 다이어트 쌀로도 불리며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계약재배 품종입니다. 탄수화물을 체내에 쌓아놓지 않고 배출합니다. 방탄칩의 두 번째 포인트는 남다른 방식입니다. 농촌진흥청 특허 출원 기술인 압축 팽화 공법을 활용해서 뻥튀기처럼 쌀을 튀겨서 부풀린 형태로만 부피만 크고 포만감이 낮은 게 아니라 고밀도로 압축하고 구워서 얇지만 포만감은 더 높아집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고래꿈 자포화점을 검색해 주시고 M장기획 전용 세트 구매 후 배송 메시지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완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기존 프로모션의 2배로 10개 구매 시 10개를 더 드려서 총 20개가 12,250원입니다. 일단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역사 내피셜처럼 헤어나지 못하실 겁니다. 도담쌀 방탄칩. 네. 자,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그분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당뇨인가 그러신데 네. 어머니가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간식이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던 분, 그분이 또 책 선물도 받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댓글 아마 쓰셨던 걸로 저도 기억하고 창석 씨 있습니다. 책.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게 당 수치가 안 올라갈 수는 없죠. 탄수화물을 먹어도. 근데 천천히 올라가야 살이 안 찌는 거거든. 그렇죠. 갑자기 이게 혈당 수치가 높아지면 인슐린 분비가 많아지면서 이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전환시켜서 몸에다가 저장을 시키다 보니까 살이 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흡수되는 음식을 먹어라. 거친 음식을 먹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소화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천천히 소화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도담쌀이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해요. 예, 천천히 분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포만감도 오래 갈 거고 네. 살도 안 찌고 그러니까 최고의 영양 간식인 거죠. 근데 가격은 싸요. 이거 네. 한 봉지에 지금 600원인 거예요. 너무 저렴하죠. 그렇죠. 20개가 12,250원이니까 네. 맛도 좋고 가격도 싸고 살도 안 찌고 건강식이야. 안 살 이유가 1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무조건 이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담쌀 방탄칩이었습니다. 견훤 같은 경우는 출생설화가 너무 많아요. 이게 패자의 어떻게 보면은 약간 서름, 아픔 같은 거죠. 네. 제대로 된 기록이 안 남아 있어. 대단한 기록이 없으니까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거기에 그걸 만들어내고 그걸 또 반대되는 거 만들어내고 이게 막 섞여버리는. 그리고 드라마 태저왕건에서는 아자게의 아들인 거를 취하죠. 아자게. 그 아직 상주 지역의 호족인데 네. 그 아자게 그 옛날에 그 3공화국인가 4공화국에서 그 최규하 씨 역할하셨던 맞아. 김성경 배우님이 이제 굉장히 역할을 선이 굵은 하셨었는데 네. 그분이 연기 너무 잘했습니다. 네, 아자게 역할을 하는데 이 아자게가 한자가 좀 달라요. 나중에 왜냐면 뭐랑 한자가 다르냐면 나중에 이 아자게가 네. 왕건한테 가요. 그리고 그 드라마 태조왕건에서도 그거를 그대로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아들이랑 갈라지고 네. 왕건한테 이게 넘어가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아빠 아들 사이가 되게 안 좋게 나와요. 그래서 신검이 견훤을 배신하는 것도 이제 약간 맥락을 같이 같이 이렇게 가는 걸로 해버리니까 나오는데 한자가 좀 달라가지고 이 아자게가 그 아자게가 맞아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좀 분들도 애매해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견훤의 무진주 네, 네, 이쪽 네, 네. 원산주 쪽인데 네, 상주 좀 이상하다 느낌도. 네. 그랬더니. 그래서 하나 더 등장하는 게 이제 광주 이 전라도 지역의 엄마가 전라도 지역에 부유한 그 네, 호족의 호족이. 딸이었다라고 하는 설도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엄마가
있는데 그 아빠가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겠죠. 외할아버지가 계속 밤마다 엄마의 방에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외간 남자가. 그럼 뭐지 하고 그 외간 남자 밤에 외간 남자의 그 옷에다가 실과 바늘을 꽂아요. 왜냐면 따라가면 되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실을 따라서 갔더니 거기에 지렁이가 있더라. 큰 지렁이가 있었다. 이런 설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렁이의 아들이란 소리. 지렁이의 아들이라는 설화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지렁이랑 정을 통해서. 그렇지. 네네네. 그래서 견훤이 원래 한자 진자로도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견훤이 아니라 진훤이다. 그래서 지렁이가 진원. 이거 부딪히는 분들 진짜로 학설 중에 하나요. 학설 중에 하나입니다. 소수 학설이지만. 예. 근데 누구는 이 설화는 진짜 있거든요. 그 지렁이 설화가 진짜 있어요. 이게 근데 지렁이가 뭐냐면 토룡이죠, 토룡이에요. 토룡. 농사의 신이란 얘기예요. 네, 토룡. 그래서 아마도 원래는 용인데 그렇죠. 패자가 되면서 지렁이로 바꿨을 거다. 이 설화. 이무기 설화랑 똑같은 거죠. 원래 그걸 못한 지렁이로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그 지역이 농사 흔히 말 농업 중심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세력이 있었던데 그걸 이렇게 바꾼 거다. 왜냐하면 왕건은 작재건설하라고 왕건의 할아버지는 해룡이에요. 해룡. 쌍칼을 휘두르는 해룡. 이런 개념이고. 둘 다 용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용 대 용이 붙었는데 하나는 왕건이 패자. 이겼고 그러다 보니까 이 토령설화가 바뀌어가지고 지렁이가 됐을 거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지렁이 진원은 좀 너무했다. 근데 그걸로 책도 있어요. 일반 민중들의 발음이 그렇게 했을 거라는 그것 때문에 가능한. 아니면 태어나기를 엄마의 겨드랑이에서 태어났다. 겨드랑이 결혼 갖다 붙이면 다 되잖아. 이거 진원을 믿으시는 소수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진짜? 책 이름이 있어요. 진헌이라 불러다오라는 책도 있어요. 네, 이쪽 지역에 대한 그런 설화 같은 것들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지렁이를 지금은 지렁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뭐 질헝이 뭐 이렇게 불렀을 수도 있고 질헝이 뭐 이렇게 불렀을 수도 있으니까. 네. 어쨌든 근데 패자니까 진 사람이니까. 그렇죠. 뭐 지렁이 얘기를 짧게 생각나는 게 있는데 태조 왕건에 역병이 한번 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지렁이를 삶아서 먹고 이기나 그럴 거야. 그게 에피소드 살짝 나오는구나. 그렇죠, 에피소드 하나 나와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역병이 다 돌아서 태조 왕건에 있었던 쪽도 다 죽기 직전이니까 그때 견훤이 데려옵니다. 태조 왕건 그 당시 왕건을 데려와서 왕건이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해서 뭐 지렁이가 뭐 끓인 거를 나눠주고 역병에서 다 같이 이겨나. 그때 전무송 씨가 이제 견훤의 책사인 최승우 역할로 나왔는데 그때 옆에서 얘기합니다. 폐하 지금 죽이셔야 합니다. 그럼 삼국 통일이 끝납니다. 이 순간 끝납니다. 근데 견훤이 그때 뽕에 차여서 동생 하기로 하지 않았냐 보내줘 라고 하면서 나중에 그걸 두고두고 후회하죠. 이런 디테일까지 기억을 나는 한다고? 저 견훤의 팬이었으니까. 그게 아마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 진짜 지렁이 왕이 맞았네. 역병 때문에 이겨내고 그 이겨내는데 견훤이 왕건한테 도움을 주고 그게 드라마에 나왔었어요. 견훤이 일정 정도 유교직 통치수를 했던 그런 게 증거가 이제 최승우에 대한 얘기가. 그 드라마 잘 만들었다. 엄청 잘 만든 드라마입니다. 굉장히 그 조직이 잘 된 거예요. 디테일이 살아있네. 아무튼 근데 견훤은 궁예랑은 조금 달라. 출발은 좀 다릅니다. 이 견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신라의 무장으로 시작해요. 신라가 지방의 호족들이 이제 진압을 해야 되니까 이 견훤이 신라의 무장이니 병사를 줘요. 진압하라고. 토벌군 뭐 이런 형태. 네, 토벌군을 줍니다. 끌고 이쪽 지역으로 오는 거예요. 전라도 쪽으로 왔는데 오히려 반란들어야지. 잠깐만. 여기 개판인데? 그럼 진압을 해요. 진압을 잘했어요. 진압을 잘했더니 생각이 달라진 거죠. 신라는 거의 망한 거 아니야? 여기 와보니까 상황이 너무 다른 거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신라의 시호자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를 장악을 하고 다시 돌아가 봐야 내한테 남는 게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나라를 세우죠. 처음에는 나라를 바로 세워서 왕을 칭하지는 않고 이 동네에 눌러 앉아가지고 엄청 긴 그 자기를 스스로가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신라를 넘어서는 누군가가 아니라 신라에서 나를 이만큼 인정해줬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강조하면서 이 지역을 장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싸움 워낙 잘하다 보니까 이 전라도 일대, 이 완산주, 전주, 광주 이 일대를 쫙 장악을 해요. 근데
이 전주를 장악한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 전주를 장악하면 전주 바로 위가 익산이거든요. 네. 그 익산 바로 위가 부여예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은 백제 도읍이죠. 백제의 옛 정치가 남아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백제의 옛 그게 남아 있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뭔가를 할 때 반신라로 할 때 네. 기치를 내걸기가 너무나도 그죠. 좋은 게 명분이 다시 백제로. 생기니까. 그렇죠. 다시 백제로를 들면은 나 먹히겠는데? 라고 하는 게 이제 짱구를 굴렸던 거고 네. 그래서 나라 이름을 백제로 하면서 이제 본인이 백제왕을 칭하게 되는 거죠. 역시 정치는 명분입니다. 그렇죠. 아 그럼요. 실제로 견훤은 굉장히 실력이 있어갖고 실제로는 사실은 그 신라 쪽도 거의 다 점령을 했잖아요. 이때 궁예가 살아 있을 때 뭐 그리고 뭐 나중에 궁예가 죽을 때까지도 네. 지금 그 교과서에 보면은 마치 그 천하가 삼불이 되어 있는 것처럼 네. 보여지는데 네. 사실상 경주 빼고는 그렇죠. 북쪽으로는 궁예와 그 왕건 쪽을 네. 다 장악한 거고 전라도의 목포 지역 제외하고 이 전라도 그다음에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청도 조금부터 경상도까지 네. 사실상 다 장악한 견훤이 장악을 견훤이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한번 그 견훤이 경주로 가요. 직접 갑니다. 네. 그 점령을 했잖아요. 네, 직접 가서 경주에 있는 그 왕을 죽여요. 경주에 있었던 신라 왕을 죽이고 네. 조금 자극적입니다만 네. 왕비를 견훤이 직접 강간합니다. 기록에 남죠. 네. 그리고 첩들을 네. 밑에 있는 장수들한테 강간하라고 시키죠. 근데 이게 물론 이거는 그것도 이제 승자의 나중에 승자의 기록이니까. 기록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잔인하게 한 걸 수도 있지만 네. 견훤은 잔인한 인간이다. 네. 이건 드라마에 안 나옵니까? 이것까지 안 나왔. 거기까지 안 나와요. 비슷한 얘기를 나레이션으로 깔았을 수도 나레이션. 있는데 이 정도 장면을 KBS에서 얘기하는 그렇죠. 거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기록에는 그게 돼 있고 네. 문제는 이것은 왕건의 기록이기 때문에 왕건한테는 신라가 필요했고 근데 아마- 실제로는 견훤이 신라라는 걸 지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명분 때문에 완전히 다 정리 못하고 그게 네. 이제 견훤의 실책이라 이런 아마 얘기가 KBS라서 그럼 강간 타임라인상으로 이때 궁예는 어디 있을 때인가요? 이때는 궁이 죽었죠. 이때는 죽은 궁이 다음에? 죽고 이미 이 왕건이 네. 왕건이 하고 있을 때. 그리고 그렇게 친 다음에 이 대구 근방에서 네.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 운명을 건 싸움을 해요. 왕건과의 충돌. 왕건과 충하는데 이때 왕건이 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그 이게 아마 그 장면이었을 장면일 수도 텐데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왕건 대신 신순겸이 죽고 네, 신순겸이 죽어요. 죽어서 나온 게 그거죠. 근데 이때 사실은 거의 끝났던 전투예요. 그렇죠. 예. 이때 만약에 견훤이 치고 올라갔으면 네. 끝났습니다. 아. 전쟁 끝날 수도 있었어요. 네네. 근데 거기까지만 하고 왠지 모르겠는데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요. 더 치고 나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신라 지역을 이런 식으로 장악했었던 게 패착이에요. 이게 뭐냐면 왜냐면 그 이후에 그 왕건이 신라를 먹어가는 과정은 이렇게 포갑적이지 않아요. 유화 정책을 왕위를 쓰는구나. 왕위를 거의 물려받는 선임받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신라 네. 쪽으로 경순왕이 가거든요. 기부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기부해가지고 기부란 개념을 쓰잖아요. 귀부로 넘어오고 경순왕이 약간 그래 이제 너의 세상입니다. 네. 우리는 그걸 인정하겠습니다라고 네. 이렇게 넘어가야 정통성. 되는 건데 그 장면도 드라마 나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아무리 신라가 쓰레기처럼 무너지고 경주밖에 안 남아도 천년 제국이 천년 제국이. 제국이. 천년을 이끌어갔던 나라를 왕비가 강하고 밑에 후첩들 밑에 애들 나눠주듯이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가져간다? 능욕하면 그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그 옥새가 자연스럽게 왕건한테 넘어간다는 정통성이 그럼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그 왕건에서 중요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그 견훤이 이쪽을 치고 올라가더라도 후방이 아직은 왜냐면 아직까지도 신라가 네.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적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끌어안으면서 북쪽으로 그냥 진격한다가 어려웠을 수 있어요. 네, 후방도 불안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내려오고 다시 한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왕건 입장에서는 이대로는 안 되는데 이거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정비한 다음에 크게 한번 치자라고 해서 한 번 더 붙습니다. 진짜 운명을 건 싸움을. 근데 이때도 사실은 군사력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견훤이 더 앞서요. 견훤이 훨씬 더 큰. 왜냐면 이때 이 지역 물론 그쪽에 이제 폐서 지역도 굉장히 훌륭한 네. 곡창지대고 그 위에 많은 것들을 장악하고 있지만 생산력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네. 이쪽 지역을 남쪽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네. 이 삼남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견훤의 어떤 생산력과 군사력은 네. 쉽게 그러니까요. 이길 수 없는 네.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때 갑자기 왕건이 싸움을 잘해요. 그래서 이깁니다. 갑자기? 이겨요. 이거는 운이 진짜 좋았어요. 그래서 이때 이기고 난 다음에 왕건도 당황했을 거예요. 네. 이거 내가 이겼어? 야, 니네 이겼다고? 라고 할 정도로 이 운명을 가른 싸움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싸움을 이긴 다음에 점점 이 중요한 전투에서 지다 보니까 기세가 이게 넘어갔구나. 기세가 이제 넘어간 거죠. 그러면서 근데 사실은 그랬어도 어떻게 보면은 뭔가 또 여기서도 이제 준비를 잘 했으면 네. 잘 이길 수도 있었는데 이 견훤 같은 경우에는 아들 관리가 안 됩니다. 이광기 씨가 네. 신검. 이 아들 관리를 못했다기보다는 생각을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 정실 부인이 아니라 이 처음한테 낳은 네. 배다른 그 동생 신검 입장에서 배다른 동생 막내한테 네. 왕위를 물려주려고 해요. 그게 이제 금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아들들이 반발을 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강 대 신검의 싸움이 된 거죠. 근데 너무 어려요. 너무 어린데 너무 이뻐했어요. 그 태조왕건은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금강이를 너무 이뻐요. 근데 신검을 이광기 씨를 너무 싫어해요. 계속 그 부자 간의 갈등이 계속 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상속적인 측면이라든가 친족적인 측면에서는 그때까지도 사실은 말자 상속이라든가 상속 자체가 이렇게 전통이 남아 있다. 아시다시피 또 그래서 그랬을 것이다. 왕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외가 쪽이잖아요. 그 권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걸 해석하는 이쪽의 가족이나 친족 사쪽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진짜 뭐 흔히 말하는 견훤이 그렇게 된 이유는 아작의 문제도 됐지만 이게 사실 형제 상속 말자 상속이 막 충돌하는 어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결과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좀 더 정확히 파악해봐야 돼요. 드라마적으로 보면은 이제 신검 역할을 맡았던 이광기는 견훤이 득이양양했을 때부터 커서 그렇죠. 여기부터 자기 사단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다음 당연히 왕이 될 사람이니까 주변에 최고 괜찮은 사람들이 붙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태어나고 보니까 얘는 망나니처럼 살아가고 왜 곧 왕이 될 거니까 망나니처럼 살아가고 넷째 아들인 금강이 어릴 때부터 너무 똑똑인 거예요. 뭘 알려주면 다 알고 천재고 무력도 좋고 하니까 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얘는 세력은 없고 견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신검 세력이 있고 광기 어린 사람으로 묘사되고 나중에 심지어 금강이 전투하다가 화살을 눈에 맞습니다. 하우돈처럼 뽑아서 먹어. 부모한테 준 거를 부모한테 받은 거니까. 그거까지 나와. 그러니까 견훤 입장에서는 이뻐. 뭐야? 내가 눈 맞았는데 그 와중에 내 거라고 먹어? 뭐 이런 것까지 나와. 드라마에는. 이게 어디 나오면 이세민이 당태중 이세민이가 비슷하게 하죠. 이게 다 설화라는 게 연결되는 거예요. 비슷하게 연결되는 거죠. 그만큼 강한 클리셰. 어떤 그리고 요 전에 또 나왔던 게 우리 그 개비스콘 아저씨 있잖아요. 요 아저씨가 태조왕건에 그 군사로 나오는데 일개 군사였어. 졸병 같은 거였는데 나중에 유능한 책사가 돼요. 이 사람이 일개 졸병일 때 뭘 거지했는데 그 전략이 먹혔어. 이게 약간 삼국지처럼 동남풍 볼 거다 이런 비슷한 걸 맞아요. 제갈량처럼 그거를 얘기해요. 그리고 얘가 일개 군졸에서 큰 책사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군사를 딱 봤죠. 개비수군이라고. 그래서 얘가 없다가 얘가 들어가니까 왕건이. 그거는 이제 왕건이 사람을 잘 쓴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맞아요. 실제로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역사니까. 결과일 뿐인데, 그쵸? 그러니까 왕건을 미화하기 위해서 많은 맞아요. 어떤 것이 동원된 부분인 거고 실제적으로 우리 김전 선생처럼 견훤의 세력은 셌어요.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무너졌어. 그 무너지게 된 것은 어떤 관료들이 이런 것들을 못했던 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승리했던 것을 포장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아마 결정적인 건 아까 말했었던 원래 이겼어야 하는 전투를 졌던 그게 이제 고창 전투인데 그렇죠. 이때 한 8,000명이 죽어요. 8,000명. 이때 8,000명은 굉장히 큰 숫자거든요. 그게 전부 고창에서 있었던 거예요, 진짜? 네네네. 고창 전투. 네, 그때 잃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저게 당연히 견훤이 이겨야 하는 전투에 지다 보니 이때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북쪽은 왕건, 그 남쪽은 그 견훤이지만 중간에 선택하자. 신라에도
복종하지 않고 궁예 그 왕건 쪽도 아니고 견훤 쪽도 아닌 각자 성주를 칭하는 애들이 아직까지도 있긴 있어요. 그게 이제 상주 같은 네. 그런 데입니다. 그쪽 지역 애들이 간을 보고 있는 거죠. 누구한테 붙어야 되나라고 할 때 이 전투를 왕건이 이겼다라는 소리를 듣고 왕건한테 다 붙어요. 쫙 귀부를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 아마 이 전투 이후로 무너져가는 어떤 견훤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안에 내부적인 문제를 일으켰을 것이고 그때 아마 그 왕권 문제도 조금 결부가 되면서 아무튼 신검이 이 아빠를 가둡니다. 절에 연금화 버리는 거죠. 절에 가두고 네. 뭐 그 다음에 이제 신검이 뭔가 잘했으면 네. 상관이 없는데 견훤이 째죠. 도망갑니다. 아들을 피해서? 예, 왕건한테 귀부한다 네. 이렇게 됐어요. 절에서 도망가가지고 왕건한테 귀부를 해요. 그러니까 백제의 왕을 칭했었던 사람이 네. 딴데 그 납치당했었다가 네. 도망가가지고 왕건한테 기부했다. 사실상 백제는 게임이 끝난 거죠. 정당성도 없어지고 무너지는 거는 이제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전쟁에서 지게 되면서 네. 금강은 어떻게 됐냐 중간에? 피눈물이 났습니다. 금강 죽죠. 신검한테 없어요. 아마 견훤이 형한테? 절에 갔을 때 아마 신검에 의해서 죽었던 걸로 쿠데타로 기억을 하는 것 같은데 신검이 그래서 등장할 때마다 모든 전투에서 집니다. 그렇죠. 대부분 집니다. 아버지를 안 가고 지가 선봉장에 쓰는 건 대부분 집니다. 그것도 군사도 존나 많이 가서 전멸당하고 막 그러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최종 승자가 왕건이 되는 거고 네. 이제 왕건이 어떻게 보면 다시 고구려를 외치면서 고려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네. 이제 신라도 이제 귀부가 되는 거니까 사실상 백제 신라가 본인한테 귀부하는 네. 형식을 띠면서 후삼국이 통일되는 과정을 겪는 거죠. 사실 왕건은 나라를 점령한 게 아니에요. 명분상으로는 그쪽에서 갖다 바친 거예요. 그렇죠. 신라가 갖다 바치고 후백제가 갖다 바친 거예요. 네. 그 명분상으로는. 그러니까 큰 무리 없이 어떻게 네, 보면은 부드럽게 왕건이랑 황제가 부드럽게 이어받은 운도 되게 좋았다. 운이 좋았죠. 왕건은 운이 정말 좋았었던 사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비랑 비슷하네. 유비는 맞습니다. 그 통일하지 못했지만 왕건은 통일의 업적을 네. 달성을 했던 거고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하나로 됐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전대의 그 혼란들 신라가 망해갔을 때 그런 혼란들을 전쟁과 이 귀부라는 형태로 통일을 시켰지만 불안함은 여전한 거예요. 그래서 광종이 네. 말씀 지내보는 광종 해종 광종 네. 때에서 정리가 그렇죠. 그 불안함이 이대왕인 해종 그다음에 그 경종 광종 때까지도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 네. 그거를 넘어서는 과정에서 광종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중앙 집권화를 하게 되는 거고 그 이후에 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완성된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네.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그 과정을 우리가 지난 또 네. 시간에 네. 이야기를 네. 했었죠. 예. 이렇게 또 연결이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견훤의 마지막은 어땠나요? 결혼의 마지막은 그 귀부한 다음에는 상당 얼마 못 가서 죽었을 거예요. 근데 편안해 죽었대. 네네네. 네. 뭐 왜냐면 또 귀부한 거 네. 성격상 네. 그냥 귀부를 해서 간 거니까 왕건은 그런 걸 잘하거든요. 네. 결혼해서 오든 뭘 하든 자기 밑으로 들어오면 찐이 대우해주고. 약간 그 겹치죠. 덕의 상징이에요. 그쵸. 덕을 갖춘 왕의 약간 상징 같은 그런 게 조금 있어요. 뭐 그게 근데 생각해 보면 군사 다 뺐고 그럼 그 몇 명 하는 거 잘 대해주면 뭐 그때 끝나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통일을 염두에 둔 최초의 장수였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투항해 온 사람을 어떻게 대우해 주는지를 그럼요. 보고 민심은 움직이는 그렇죠. 거거든요. 투항해 왔는데 다 죽였다. 나 견훤 밑에서 살았던 백성이 나도 죽나? 그럼 이래 주당 저래 죽나 싸우자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될 텐데 투항해 와서 받아줬어. 음. 너도 나의 국민이다라고 하는 순간 투항이 쉬워지는 겁니다. 신검만 또라이가 되는 거죠. 그 익산 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그 고속도로 있거든요. 네. 중부 내륙인가? 거기서 하면 견훤 묘가 크게 있어요. 네. 견훤 묘까지 크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왕건이 만들어주고. 귀순자에 대한 예우를 해준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알겠습니다. 또 정리가 좀 됩니다. 서민 씨도 좀 그 이 고려의 탄생 이야기 정리가 좀 됩니까? 네. 시험 봐야지. 네. 이걸 듣고 나서 그 드라마 다시 보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든 드라마. 그 온만이 반면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이거 궁예고 견훤이 해서 수다리가 죽었어. 수다리가 죽었어.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수다리라는 아끼는 장수가 그렇죠. 있었는데 수다리가 화형으로 죽어요.
궁예가 죽일 겁니다. 아마 불길 속으로 걸어 들어가라고 하면서 머리 풀어헤친 채로 불길 속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웃으면서 죽거든. 내가 죽는 건 상관없는데 죽이는 방법이 너무 잔인하다. 돌려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수다리를 장군하면서 그걸 들은 견훤이 수다리가 죽었어. 수다리가 죽었다. 이게 밈이 아직도. 수다리가 죽었어. 수다리가. 네. 수다리가 죽었어. 그것도 여기가 강철금. 그거는 여기 아니고 주먹입니다. 그 주먹인가? 섞이면 안 돼요. 섞이면 안 된다. 이계인 씨가 나와요. 나오긴 나옵니다. 나옵니다. 그치 헷갈려 그래 지금 막. 견훤의 중요한 장수로 나와요. S 장군으로 하지만 나옵니다. 거기서 강철금을 안 쓰는군요. 네. 네, 거기서는 이제 왕건의 장수인 유금필한테 판판이 발리는 걸로 나옵니다. 네. 네. 수다리. 자, 알겠습니다. 너무나도 재밌는 이야기였고요. 궁예와 견훤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재미난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